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MBK 파트너스 측과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장기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첫 소식 고영욱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가 종료됐습니다. 고려아연은 결제일인 오는 28일 결과를 공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청약 결과를 검토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지분 20% 확보였으나 이미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5.34%를 사들인 만큼 최대 15% 안팎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접수된 청약 물량은 모두 사들일 예정입니다. 청약 물량은 17.5 대 2.5의 비율로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나눠 갔습니다. 이 중 베인캐피탈 지분만이 주주총회에서 실제 의결권을 갖습니다.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지분율은 우호 지분을 더해 3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MBK 연합의 지분율은 38.47%입니다. 양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 지분 경쟁은 지난달 13일 MBK 연합이 공개 매수에 돌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MBK 연합이 두 차례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을 불안케 함으로써 주당 6만 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 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아연은 이를 두고 오늘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MBK 연합은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결과라고 반박하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에 대한 위법성은 본안 소송을 통해 가리자는 입장입니다. MBK 측은 조만간 임시주주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68km 길이의 철로를 모두 지하화하기로 했습니다. 선로가 깔려있는 곳에는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철도역 부지는 문화상업시설로 복합 개발됩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영등포역 등은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로 꼽힙니다. 긴 세월 동안 지역 성장을 견인해왔지만 소음 유발과 주변 노후화, 지역 단절 등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5개 자치구에 걸쳐 있는 지상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68km의 철길, 39개의 역사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경부선 지하에는 약 15조 원, 경원선 지하에는 약 10조 6천억 원, 총 25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비는 상부공간 개발 이익을 통해서 충당됩니다. 우선 열차가 지나다니던 선로 부지 37만 평은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주요 철도역이 자리 잡고 있는 52만 평은 문화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대형 빌딩으로 복합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 지역 상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역 등 대규모 역사는 상업지역으로 규모가 작은 역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는 2035년 철도 지하화가 완료된 이후 개발에 돌입하는 만큼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지만 이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선보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서인지 새로움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규모 싸움에서 밀리는 국내 빅테크들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다가 돈만 쓰고 투자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 전효성 기자 나왔습니다. 전 기자, 사실 이제 국내 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 모두 하나씩은 좀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 뭐 하나 이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SK텔레콤, LG U+ 이런 통신사까지 어느 정도 이제 AI 솔루션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국산 AI 솔루션, 앞서 나왔던 챗 GPT처럼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방식의 시스템인 거죠.
기존 통신, 또 검색, 메신저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미 대화형 AI 시장의 주도권을 이미 빅테크들이 장악한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경쟁이 안 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좀 꼭 필요한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 당장 돈을 못 버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최근의 상황을 두고 이제 과거 이커머스 시장의 출혈 경쟁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좀 어벽이 좀 IT와 유통 좀 이제 어벽이 다르긴 하지만 좀 겪어봤던 느낌이 듭니다. 쿠팡이라는 좀 유통 이제 신생 업체가 또 새벽 배송을 앞세워서 유통망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기존 오프라인 유통 공룡인 신세계와 롯데가 도전에 나섰던 적이 있었죠. 신세계는 SSG닷컴을 론칭을 했고 또 그룹사 최대 규모인 3조 원을 넘게 들여서 G마켓도 인수를 했습니다. 또 롯데는 롯데온을 출범시켰고 티몬과 위메프도 이때 당시에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서 지금 되돌이켜보면 유통망을 결국 장악한 건 쿠팡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모두 잡겠다고 도전한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 패배를 한 셈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때 돋보였던 게 현대백화점 같은데요.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이커머스 경쟁에 나서는 동안 유통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은 그다지 큰 액션을 이커머스 업계에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 동안 공들인 오프라인 백화점 더현대서울을 여의도에 선보였고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됐었습니다. 신사업 진출 그리고 본업 경쟁력 강화 중 후자를 극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 GPT를 뒤쫓는 테크 기업들이 쿠팡을 뒤쫓던 유통 기업들의 사례를 떠올려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뒤처지지 않게 따라가야 하지만 결국 이제 돈을 버는 이 본업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내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상황이 다 안 좋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플랫폼과 카카오톡 이제 메인 플랫폼에서의 이탈 조짐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앱 체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월 평균 체류 시간 데이터입니다.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인은 월 평균 유튜브 앱을 998억 분, 인스타그램을 158억 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8개월이 지나서 최근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튜브는 1,178억 분으로 8개월 만에 12.9% 늘었고요. 인스타그램은 무려 증가율이 55%에 달했습니다. 반면 카카오톡은 이 기간 이용 시간이 4% 가까이 줄었고 네이버는 3.5% 정도 역성장했습니다. 이미 10대들의 경우 카카오톡 대신에 인스타 DM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하고요. 또 검색 시장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독주하던 네이버의 점유율은 54% 수준으로 구글의 한 41% 이제 턱 밑까지 추격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결국 챗 GPT 같은 대화형 AI가 없어서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런 이 대화형 AI의 존재 유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제 유튜브, 인스타처럼 엔터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숏폼 플랫폼을 내놨는데 이 두 서비스 모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 카카오톡 친구가 개인적으로 한 2,200명 정도인데 이제 펑이라는 이제 숏폼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 펑이라는 플랫폼에 오늘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딱 한 명이었던 점 이런 것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뭐 사실 돈을 버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당장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미국 빅테크들도 아직까지 좀 투자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 좀 어떻게 풀어가야겠습니까? 네, 앞서 설명한 거에 좀 답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대화형 AI 서비스에 집중하기보다 AI를 좀 본업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화형 AI는 글로벌 기업들이 조단위 비용을 들이면서 선점한 상황인데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을지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대화형 AI에 자칫 매몰됐다가 쿠팡을 따라잡으려 비용을 쏟아부었던 유통기업들의 전철을 반복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경쟁력이 떨어진 네이버의 검색 기능, 그리고 이제 톡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개선,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AI를 좀 접목해서 좀 이제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구글과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서 최근 1년간 삼성전자 주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구글인데 구글에서는 대략적인 이제 주가 추이 그래프가 이제 노출이 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의 똑같은 내용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처럼 블로그 게시글 홍보글만 다수 노출이 됐습니다. 과거 네이버의 핵심이었던 블로그가 이제는 검색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대화형 AI 네이버 클로바 X의 답은 조금 더 황당했는데 네이버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물어봐라 이런 답변만 노출이 됐었습니다. 카카오도 좀 비슷한 맹점을 안고 있는데 과거에는 가벼운 메신저 기능이 강점이었던 카카오톡은 어느 순간 선물하기, 게임, 쇼핑, 예약 등이 접목되면서 복잡하고 무겁고 어려운 앱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소개하는데 AI 역량을 집중했던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이용 시간을 빼앗기게 된 거죠. 지금은 새로운 기능을 더할 때가 아니라 군더더기에 가까운 서비스를 덜어내고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여러 서비스 사이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애플의 행보에 좀 관심이 모이는데요. 과거 자체 AI 개발을 추진하던 애플은 오픈 AI의 챗 GPT를 활용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메일을 요약하거나 문장을 수정하거나 그리고 기존의 애플의 시스템인 시리를 고도화하는 데 이 챗 GPT를 접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대화형 AI에서 출혈 경쟁에 애플이 나서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iOS 그리고 macOS의 고도화에 AI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테크 기업들도 좀 배워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등 국내 방산 기업으로 구성된 이 상장지수 펀드 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됩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발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이 K방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 방증이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정 기자, 이 한화자산운용이 추진하고 있는 이 K방산 ETF 어떤 상품인지 먼저 알아보죠. 일단 한화자산운용이 말씀대로 이 국내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상장할 때 이 펀드명은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 ETF, 좀 길죠. 이거를 줄임말로 이제 티커를 KDF, K방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방산기업 10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24%로 가장 크고요. 이어서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 기업들이 유럽에서 수조 원대 계약을 따내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펀드의 성과도 상당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67% 수익률 보이면서 전체 주식형 ETF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성과를 냈고요. 또 한 달 그리고 반년 기준으로 볼 때도 각각 11%, 25%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권당국에 이 신청서를 제출한 게 지난 10월 9일이었는데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2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에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건 이 펀드 구성 종목일 텐데 이 국내에 상장한 ETF보다 종목 수가 이 2배나 늘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미국 상장을 앞둔 이 ETF의 추종 지수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요. 이 한화자산운용이 미국 증권당국 이 SEC에 제출한 이 신청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상장한 20개 기업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현재 국내 국내에 상장한 ETF의 편입 종목이 10개니까 2배 더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펀드 안에 개별 종목의 비중을 최대한 20% 이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이 2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편중된 국내 상품과 다르게 좀 고르게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편입 기준을 살펴보면요. 이 시가총액 기준이 3천억 원,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액 25만 달러, 또 6개월 거래량은 지금 25만 주가 됩니다. 이걸 넘겨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준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가 이제 방위산업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 신청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또 방위산업 관련 매출, 이 용어의 이 정의 자체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구성 종목 가운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 편입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또 하나오션, 현대위아, 한화도 지금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방산 매출 비중이요 각각 뭐 10%에서 2% 이 절반 비중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정 기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상장 지수 펀드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자산운용에서 지난해 말에 지금 미국의 무위험 지표 금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런 ETF를 지난해 말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8월에도 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에 이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두 상품 모두 이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화운용에서 지금 준비 중인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이 기업들을 담고 있는 만큼 이 해외 자본을 국내 기업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선 이 펀드가 흥행해야 할 텐데, 자 물론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K 방산에 대한 관심 큰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흥행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뭐 앞서서 뭐 한류와 같이 이런 우리 기업만의 특징을 살린 이런 ETF들이 미국 상장을 검토했었는데 이게 뭐 흥행이 우려된다 뭐 이런 이유로 무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보면 실제 미국 시장에서요 지금 주식형 ETF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9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3천조 원 규모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61%에 달하고 해외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 포함해서 해외 주식 비중이 17%에 불과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다는 것이고 다만 이거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건요. 이 국내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이 뉴욕 상장을 추진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등 우주항공 대기업 104개가 입지하고 있고 연구기관이 13개가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우주항공 글로벌 수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모델 강국을 향한 경제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도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연매출 4조 원 돌파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매출 1조 1,871억 원을 내며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6% 증가하며 당초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제외한 별도 기준 매출 또한 창립 이래 최초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4공장의 가동률 증가,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확대, 그리고 달러 강세 지속 등이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연매출 4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내 통과 예상되는 미국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 등으로 위탁개발 생산 수주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내 아일리아 시밀러 제품인 오퓨비즈가 유럽에서 승인받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마일스톤을 추가로 수령해 올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아시아제약사와 1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주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이에 따라 연누적 수주 금액은 창사 이래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계약 물량은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5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년 1,300억 원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2월 차세대 항암제 ADC 전용 생산 라인의 가동을 앞두고 다이치 산쿄, 다케다 등 일본 빅파마를 신규 CDMO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존림 대표는 올해 바이오재팬 행사에 직접 참석해 현재 일본 제약사 상위 10곳 중 5곳과 계약을 완료했거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단 산업용 소재 회사 베이스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창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첨단 산업용 글라스 전문 기업 베이스의 사업장에서는 유리를 기반으로 한 여러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스의 제품 라인업은 유리 가루로 만든 가전, 반도체, 휴대전화용 올레드 및 태양광 셀의 접착제, 자동차 램프 LED에 색을 띄우는 형광판 등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베이스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2020년대 들어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전해질을 연구 개발해왔고 내년에 글라스 세라믹 고체 전해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배터리의 화학적 발화 가능성을 낮추고 용량과 전압을 좌우하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의 전해질은 초소형 배터리용으로 앞으로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무선 이어폰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 등에 탑재됩니다.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에 글라스 세라믹 기반 고체 전해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베이스는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인 베트남 박장 공장을 주요 고객사들의 완제품 조립 시설이 밀집된 하노이로 이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의 글라스를 비롯한 혼합 원료의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센터를 세우고 연구소에 투입될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베이스의 제품들은 국내외 톱티어 완성품 업체에 납품되고 있을 만큼 기술력은 입증됐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분석입니다. 국제 공인 인증을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유리업체에서 거의 유일한 겁니다. 40에서 50종까지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회사보다도 이런 분석 기술은 좋다. 실제로 숫자가 말해주듯 베이스의 매출액과 수주 잔고 모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으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 영업이익률은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태호 베이스 회장은 2002년 창사 이래 20년 넘도록 글라스만 다룬 만큼 기술력과 인수합병 등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의 신성장 동력인 고체 전해질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이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열악했죠. 그 배터리라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소재 산업에 대해서 발전할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